자, 재무사례 분석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사례예요. 여러분들이 재무에 대해서 회계나 이 세법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다. 이거는 조건 납품을 떠나서 사실 이제 준비가 안 된 건 맞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A사 IT 교육 제조업인데 전량 OEM 생산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공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재수불부 파악이 어렵죠. 자기의 원재료도 다 외주 업체에 맡긴 거예요. 그럼 이 원재료가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가 나가서 몇 개가 남았는지 그 시기적으로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즉 원가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 원가 산출이 어려웠고, 그럼 원가율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회사의 이익률을 계산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제품별 이익률을 구해야지 그 제품이 뭐가 잘 나가고 뭐가 안 나가니까 이거를 밀어주거나 어떤 항목들에 약간 조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겠나요? 원가 컨설팅 하라고 합니다. 원가 자문 받거나 아니면 원가 빨리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본인들도 수익성을 판단해서 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실사 갔더니 이런 이슈가 있었다. 당연히 이슈 사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스타트업 투자자한테 이게 부담인 거예요. 왜? 이러한 이슈들이 커지면 밸류가 깎일 수도 있다. 밸류가 깎이면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지분율을 더 많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선 좋지 않은 이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족이 재무팀장으로 있어서 부정적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이 보통은 초반에는 사실 이제 재무라는 일들이 사실 단순하게 격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자금 이체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은 투자 요건이 되면 재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실제 밸류에이션이나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데 그 재무팀장이 과거에 사실 자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처음으로 했다가 그분의 역량이 이제 없는 거죠. 그렇게 회사가 성장할수록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이 커버할 수 없어서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 신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R, VR 개발하는 회사. 이 회사에 가장 좀 특이한 점이 매출액으로 잡고 싶고 하는 거예요. 매출액으로 잡고 싶어요. 어떤 거를? 정부 지원 자금을.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매출액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회사의 목적 사업을 달성함으로 인해 들어오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의 목적 사업이 정부를 대상으로 세일즈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부 지원금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그걸 완성할 때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걸 완성한 다음에 일반 시중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해서 매출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으면은 이거를 매출액으로 잡으면 계정 과목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매출이 아니라 이거는 비용을 차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정부에 돈이 들어온 거고 그 목적을 사용할 때 비용이 인식되는데 그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정상적인데 이걸 매출로 잡으면 마치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이 메인 비즈니스 마냥 정부 지원 사냥꾼도 아니고 그렇게 매출로 잡으면은 투자자가 이거 매출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매출이 없다는 건 이 회사가 지금 비즈니스가 온전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구나. 또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고 밸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계정 재분류에 대한 이슈도 있다. 의료 플랫폼 만드는 서비스업인데 여기는 거래 구조에서 세법상 이슈가 있었어요. 부가가치세 이슈가. 그러니까 거래선이 다른데 사실 동일한 유형인데 어떤 데는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고 어떤 데는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해서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미납, 과소납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대표님들이 알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대표님들이 하는 얘기는 고객이 요청해서 이렇게 해줬다. 고객이 갑이니까 고객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요청한 거고 본인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되면 고객한테 돈 청구할 거 아니잖아요. 그건 민감한 문제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래 구조가 세무적 이슈가 있으면 그걸 거래처랑 얘기해서 둘 다 문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실질에 맞게 거래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실사를 통해서 파악한 이슈인 거죠. 회사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세법상의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잖아요. 회사 내부에 세무 전문가가 있지 않고서는 실사를 통해 파악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회사. 여기가 아까 말한 그 무형자산. 과도한 무형자산을 인식해가지고
실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자산으로 수십억을 인식해놨는데 이게 이제까지 들어간 사람들의 인건비를 다 떼겨 넣은 거죠. 네? 바이오회사니까 매출 안 나오죠. 근데 신약 개발에 따라서 엄청난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죠. 이거를 한 번에 손상차손으로 반영하니까 기존에 그냥 자본 잠식이었는데 아예 자본이 제로가 되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되게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스타트업 대표님이. 사실 근데 바이오는 업종의 특성상 자본 잠식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의 신약을 개발할 수 있냐, 삼상으로 갔냐 안 갔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별건 아닌데 근데 실사로 가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이제 부담인 거죠. 투자자한테 보고가 될 보고서에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게 되게 부담으로 왔다. 본인들은. 근데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이 회계팀장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하는데 잊지 못하는. 예.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뭐 미래 가능성만 있으면 후속 투자 받고 또 할 수 있죠. 뭐 망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안 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무형자산 때문에 뭐 망하고 안 망하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 따른 원가 계산 관리 능력이 미흡하다. 이거는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원가 계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 되게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예, 다 이슈로 나왔다. 광고 서비스업인데 여기는 뭐였냐면 너무 초기 스타트업이라 과거에 볼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사는 왔는데 그러면 보통 뭐 하냐? 월별, 서비스별, 뭐 매출과 손익 분석에 집중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설립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SI 업체로부터. SI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그래서 그 절차상, 투자 절차상 실사 보고서는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갔는데 뭐 과거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회사의 어떤 사업 계획과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분석해 주는 거죠.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IT 기업. 여기도 역시 과도한 무형자산 인식에 따른 손상차손 반영 후 자본 잠식이 일어났다. 기존에는 자본이 플러스였는데 실제 손상차손으로 마이너스 뭐 20이 되면서 아예 마이너스 10으로 자본이 깎여졌다. 이러면 뭔가 시그널이 되게 포지션이 바뀌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아예 뭐 손실이 흑자로 전환했다. 이러면 좋은 거죠.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흑자에서 손실로 갔다. 자본이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고요. 국고보조금 사업 및 회계 처리 관리 미흡에 따른 세무 위험. 사실 이제 세무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 플러스 근데 국고보조금을 많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이 회계 처리가 되게 좀 복잡합니다. 요새 좀 계속 그 주관하는 집행기관별로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회사 입장에서 외부 회계 사무실에 기장을 맡긴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식별되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지만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다 스타트업들이 하는 활동들입니다. 정부 보조금 받고 뭐 개발비 계상하고 거래구조, 원가 관리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도 찔리실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투자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야, 문제가 안 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렇게 기록을 해놔도 실사 나오면 다 까인다. 다 까인다. 자, 두 번째 제조업. 제조업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었어요. 여기는 가지급금 이슈 있죠. 가지급금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회사가 무단으로 돈을 지급한 거예요. 급여로 가져간 게 아니라 대표이사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내 돈 너도 그렇게 가져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예를 들어 자회사가 있거나 관계회사가 있고 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회사가 있는데 지금 투자받는 회사랑 이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래의 적정성,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다. 돈이 들어왔는데 이 거래를 갑자기 가격을 높여서 돈을 많이 준다거나 그럼 여기에는 투자자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익이 쌓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거다. 그 가능성에 대한 확인과 보고인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실제 부정의 이슈가 발견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래 구조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보고서에 실리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 보통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계상이 안 돼 있어요. 대표님들이 아직 뭐 2, 3년밖에 안 됐고 이 사람들 월급 퇴직금 줘야 될 건 아는데 지금 뭐 부채로 미리 계상을 안 한 거죠. 실제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돈이 나가면 그때 그거에 맞는 회계 처리를 했을 텐데 돈이 안 나갔지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미계상되면 이걸 인식하면 무슨 얘기냐. 자본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자한테 얘기했던 자본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R&D 세액공제 요건. R&D 세액공제라는 건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세액공제 중에 하나인데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사를 했는데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 신고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 세무 신고된 숫자를 가지고 세금을 줄였을 때 세무조사가 나오면 토해내야 된다. 이런 세무적인 리스크도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다 말씀드린 리스크들이 다 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가는 겁니다. 투자자한테 이런 이슈가 있었고 서비스업 대출 문제로 인해 실제 뭐 손실이나 이익으로 세무 신고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어디서 금융 대출을 빌렸는데 이 대출이 이익이 좀 유지가 돼야지 이자율도 뭐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원금 상환의 의무도 없는 건데 갑자기 손실로 바뀌었다? 은행이 딱 연락 와가지고 다음 달까지 원금 다 갚으세요. 지금 당장 회사에 돈이 없는데 겨우 이자 내고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있어요. 또는 이자율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실제는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적으로 회계적으로 이익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문제다. 회사 입장에서 뭔가 폭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되게 일반적인 겁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대표이사의 설명력이 제한된다.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자받기 전까지는 별로 몰라요. 이게 어떤 숫자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이 내용이 있는지. 이건 전반적인 대표님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투자 유치 때 내가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르면 사실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뮬레이터 제조업. 여기는 가공 매출 매입 계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회계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실적이 있어야 어디 벤더로 등록되고 그래야지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우리가 대표님이 알고 있는 회사 내부적인 이슈는 투자자랑 공유해야 돼요. 공유하지 않고 아는데도 얘기 안 하면 사실 그거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실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요. 확인돼서 보고되면 물론 뭐 아예 놓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안 하면 사실 그거는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아요. 직원 예전에는 직원 등록을 오히려 안 했죠. 왜? 고용보험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지금은 직원 등록하고 고용지원금이 많죠. 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도 많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되게 커서 가공직원 등록하고 평균 상시근로자 인원수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한두 명 넣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투자자한테도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경영하고 유지하려면 어찌됐건 중간에 뭔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발생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유하고 얘기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 다음에 향후 투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위한 재무계획 작성과 실제 재무계획을 작성한 이후에 투자자가 들어와서 돈을 쏘기 직전에 과거의 재무제표, 과거의 회사의 활동에 대한 확인하는 작업인 실사의 어떤 사례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공유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근데 알고 모르고는 향후에 우리 회사를 스케일업을 크게 할 거냐, 적시에 적절한 밸류로 투자를 받을 거냐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업의 액티비티와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우선순위 입장에선 낮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금을 본인의 지분율이 덜 희석되면서 제대로 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강의 두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념적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